사원의 미스테리. 브로데르의 비유. 종모양 단지. 개발도상국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로 그들에게 재산이 제공하는 6가지 효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는 더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를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인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프랑스의 역사사 페르낭 브로델은 오늘날 전 세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서구의 자본주의가 초창기부터 오직 소수의 특권 측면을 위해서 운영되었다는 엄청난 미스터리를 발견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에 내가 자본주의자라고 불렀던 사회계층이 마치 종모양 유리 단지에 담긴 것처럼 사회의 다른 조선들과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다. 어째서 그들은 세력을 확장해서 사회 전체를 장악할 수 없었던 것일까? 자본의 상당 부분이 오직 특정 분야들에서만 형성되고 그 당시에 시장 경제 전체에 형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어쩌면 다른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도 돈은 확실히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역설적일지도 모른다. 결국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가 모두 팔리고 그것서 방대한 거주지가 들어서고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지고 후원하는 시설이 만들어지는 시대이다. 나는 브로델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난날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발도상국들과 과거 사회주의가 한결같이 합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나라와 해외의 투자자들은 모두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재산은 합법적인 재산 체제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통합되고 형태가 전환되고 복잡하게 연결되고 보호된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부의 관련자들과 연계하고 재산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내심까지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합법적인 재산 체제를 통해서 명시되는 노동력 열매를 얻지 못한 채 브로델이 비유한 종모양 단지 외부에 살고 있다. 종모양 단지는 자본주의를 오직 소수의 특권 계층에게만 열려있는 사적인 클럽으로 만들며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수십억 명에 따르는 소외된 사람들을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이 자본주의 경리 정책은 수많은 국가들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법적인 재산 체제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법률과 정치 체제의 결정적인 결함을 해소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누구이나 개방적이고 합법적인 재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현재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종모양 단지를 들어올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시행하기 위해 야심찬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찾기 전에 여러 국가들의 정부들이 종모양 단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한다. 정치의식의 미스터리. 달려 개들이 소리 짓는다. 거지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 어떤 이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비이른 옷을 입고 있다. 영국 동료. 인구 이동을 막는 거주지 제한법의 실패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그리고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1979년 등소평의 경제계획이 시작된 이후로 1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불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 합법적인 집을 등지고 떠났다.
베이징에는 300만 명의 불법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도시 외곽 지역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공장들이 난립했다. 이런 식으로 도시의 규모는 포르토 프랑스가 15배, 가야킬이 11배, 카이로가 4배나 확장이 되었다. 이제 암시 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내 총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루지아에서는 무려 60%는 엄청난 비중을 점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1990년 이후에 남미와 카리 의회 국가들에서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의 85%는 불법적인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했다. 잠비아에서는 합법적인 고용자가 전체 노동 인구의 고작 10%에 불과하다. 이런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소멸을 바짝 걷어올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례로 1999년 8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수도 다카에 존재하는 5만 가구의 빈민초를 철거했다. 철거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공유지와 사유지를 점유한 수백만에 따르는 무단 증거자들을 위해 학교와 도로를 건설했다. 전 세계적으로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불법적인 공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재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들은 거래를 청구하고 있는 지저분한 노점선들을 개선하고 광장을 폐해하는 불응자들을 내쫓고 그곳에 화단을 만들었으며 1999년에 발생한 터키 대지진 사태를 걸삼아 건축 및 안전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도로를 달리는 버스와 택시가 최상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했고 상수도와 전기의 무단 사용을 강력히 제재했으며 특허권과 제작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사람들은 제3세기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약 2세기 전에 서구가 겪었던 것과 흡사한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이 새로운 혁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250년에 걸쳐서 농장에서 컴퓨터로 전환되는 동안에 고작 800만 명만이 그 혜택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그와 또 같은 과정을 불과 40년 만에 이루었고 무려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렸다. 물론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적용해야만 했다. 엄청난 인파가 고립된 사회에서 벗어나서 끝없이 팽창하는 경제적인 지적인 교류의 울타리 안으로 밀려들었다. 자카르타, 멕시코시티, 상파울로, 나이로비, 봄베이, 상하이, 마닐라를 인구 1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 드러난 대도시로 변모시키면서 정치제도와 법률제도를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 바로 그들이다. 법질서가 경제적인 사회적인 격동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새로운 이주민들은 기존의 법체제를 대체할 불법적인 체제를 고안했다.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온갖 방식의 익명 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개발도 삼각들의 이주민들은 오직 자신들과 안면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거래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비공식적이고 임시적인 사업 방식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스미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시장이 더 확장될수록 노동분업은 더 세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분업이 심화되면서 경제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더불어 임금과 자본의 가치는 상승한다. 서구에서 기업가 정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법체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재산체제로 통합되면서 이 확장된 시장에서 방대한 잉여 가치를 조합하고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인구에 따른 효용성으로 정의되는 네트워크의 가치는 대체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한 가지 좋은 사례로 전화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한 대의 전화기는 전혀 쓸모가 없다.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건단 말인가? 두 대의 전화기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효용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오직 인구의 대다수가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만 이 네트워크의 위력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완전한
잠재력을 갖출 수가 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여러 전부터 존재했던 컴퓨터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재산체제는 관계한 네트워크에 서로 연결될 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특정한 재산권이 지닌 잠재력은 그 소유주나 이웃 또는 혹은 주변 사람들의 사고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사고 범위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 개발도상국가, 과거사회주의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잘 개발된 제도를 통해서 네트워크화된 재산체제에 흡수되어 스스로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 잉여 가치. 방대한 정치의식의 공격은 불법적인 영역의 성장과 기존 법 질서의 붕괴가 소규모 생활권에서 대규모 생활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비소국 국가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도시의 중심부로 이동한다거나 쓰레기들이 쌓여간다거나 기본시설이 불충분하다거나 건전히 운영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과거의 선진국들에서 발생했던 것들이다. 이 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LA는 인도의 캘커타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일본의 도쿄는 그 규모 면에서 인도의 델리보다 3배나 커졌다.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서구 지역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문제들보다 개혁운동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개혁운동의 잠재적인 가치가 발휘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기 쉬워질 것이다. 개발도상국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부는 혁명적인 노동 분업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고안하거나 불법이 난무하는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다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간과했던 것일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흡체제를 벗어난 영역에서 자체적인 법약 규약을 마련하는 새로운 기업과 계층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의 정부는 그저 엄청난 인파의 유입과 불법 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질병과 범죄로 인한 위험만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건설 담당 부처를 비롯해서 보건과 법을 담당하는 부처 이런 여러 부처들이 각기 해당 분야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있는 동안에 그 누구도 이런 혼란의 진정한 원인이 인구의 폭증, 도시의 성장, 가난한 소외 계층 따위가 아니라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합법적인 재산체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코끼리를 만지는 6명의 맹인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며 맹인과 같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밧줄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사람은 그 날개를 만지면서 귀에 매료된다. 또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며 나무와 같다고 결론을 짓는다. 그러나 누구도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거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다. 그들은 아무 대안도 없이 그저 법체적 외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떤 법도 그들의 재산권을 확실히 규정하고 하지 않고 있다. 남미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 85%를 차지하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과 베이징 외곽 지역에서 운영되는 무허가 공장에서 일하는 300만 명의 중국인들, 그리고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창출하는 수많은 러시아인들은 이처럼 불법적인 교역의 토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따금 이런 불법적인 재산 교역은 공공연히 합법적인 성문법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코끼리인 것이다. 전체를 다 봐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불법적인 대규모 영역에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산성.